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입니다. 먼저 중앙은행 전자화폐인 CBDC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CBDC의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상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CBDC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DC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전자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부르는 이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 현물 지폐와 동일한 가치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 이 CBDC는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온 이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암호화폐의 경우에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익명성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치 변동이 매우 심하고 명확한 관리 감독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 거래의 사용이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특정 기업에서 발행하고 특정 통화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US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테더, 그리고 JPM에서 발행하고 있는 JPM 코인, 그리고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CBDC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익명성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국의 통화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도 안정적입니다. 그럼 이 CBDC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BDC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통화 접근성 유지 목적이나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복원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 또는 결제 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공통적 지불 수단 제공 차원에서 CBDC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역외 결제 환경의 개선이나 추적 가능한 익명성 제공을 위한 목적,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재정 이전 촉진의 목적으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CBDC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거액 결제용 CBDC와 소액 결제용 CBDC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액 결제용 CBDC는 금융기관 간의 거액 결제를 목적으로 한 CBDC이고, 소액 결제용 CBDC는 개인 간의 소액 결제를 목적으로 한 CBDC입니다. 거액 결제용 CBDC의 경우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소액 결제용 CBDC의 경우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나 금융 포용성 제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CBDC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홀세일 CBDC에 대해서 살펴보면, 캐나다가 2016년부터 제스퍼 프로젝트를 통해서 증권 결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독자적으로 2016년부터 오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RTGS 연동이나 DVP, PVP 등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콩, 태국도 각자 라이언라 프로젝트나 인따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상호 협력 하에 외환거래 중개 네트워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CBDC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하마에서는 샌드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작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바하마의 경우 7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토 환경 때문에 은행을 섬마다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CBDC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이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홍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서 작년부터 시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하마 캄보디아가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CBDC가 도입되고 있다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현금 사용 감소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6년 말부터 CBDC 도입이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2017년부터 이크로나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서 작년에 이크로나 프로젝트 파일럿이 개시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런 CBDC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금융 인프라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실험적 목적 또는 연구 목적 위주의 접근이었거나 또는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들에서 실질적 도입을 위한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들이 발생하면서 CBDC에 대한 논의가 급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 6월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합니다. 달러, 유로화 등의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리브라 코인은 초기 런칭 시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의 주요 결제 사업자를 포함한 28개 업체가 리브라 연합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는 위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의 사용자들을 가진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중앙은행들에게 있어서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중앙은행들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고요. 주요 협력사들의 이탈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DM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프로젝트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변곡점은 중국의 CBDC 굴기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준비해왔는데요. 2020년 4월 4개 주요 도시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얼마 전에 10월에 심천에서 홍바오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CBDC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급결제 시장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국가 주도의 지급결제 시장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블랙마켓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CBDC 보급을 통해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현재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질서 속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안 때문에 많은 기축통화국들이 자극을 받게 되었고 CBDC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곡점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전에도 현금 사용은 감소해왔었고 비대면 비접촉 결제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현금 사용 축소, 비접촉 결제 환경의 확대는 CBDC 도입 논의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들로 인해서 CBDC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주요 국가들이 속속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은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컨설팅 단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본은 CBDC POC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역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은 디지털 유로의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영국은 새롭게 개편되는 RTGS 시스템에 CBDC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대만의 경우 올해 말부터
CBDC POC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기존의 홀세일 CBDC에 치중되었던 연구 방향을 리테일 CBDC POC로 변경하였고 현재 CBDC POC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BIS 조사 결과만 하더라도 6년 이내에 CBDC의 발행 가능성을 보고 있던 국가는 전체 20%밖에 되지 않았고 주로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높은 응답이 있었던 반면에 2020년 말 현재 신흥시장국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선진국들도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스템, 법률, 제도적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BDC가 도입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CBDC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직접 운영 방식과 간접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 방식은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 및 회수 업무 이외에 고객의 지갑을 직접 발급 및 관리하는 역할까지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대고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운영 방식은 중앙은행이 월렛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민간의 은행이나 결제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소액결제용 CBDC를 도입 검토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현재 간접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금융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CBDC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운영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대고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도한 업무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개인정보가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집중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CBDC의 발행 회수 및 지갑 관련 규격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은행이나 결제 사업자가 지갑의 발급 및 운영 등의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 운영 방식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간접 운영 방식에 근거한 CBDC의 가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BDC 지갑이 필요합니다. CBDC 지갑은 기존의 은행 계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은행이나 결제 사업자의 앱을 통해서 CBDC 지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CBDC 지갑을 통해서 CBDC의 개인 간 직접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은행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갑 간 직접 거래가 진행된다는 것이 기존의 은행 계좌 이체와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CBDC 지갑은 은행이나 결제 사업자를 통해서 생성하지만 해당 지갑이 생성되는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시스템이므로 어디에서 지갑을 생성하든 특정 은행이나 결제 사업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현재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식당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하듯 CBDC 지갑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허용한다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도 CBDC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기업의 임금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경우에도 CBDC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에 따라서 정해진 조건, 시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CBDC가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험 지급의 경우에도 스마트 컨트랙에 명시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DC는 다양한 금융거래 또는 기업 간 거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활용해서 증권이나 채권의 대금 동시 결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에스크로 기능 역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용장과 같은 복잡한 계약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CBDC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DC 플랫폼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확정되고
확정된 거래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제 완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시스템 장애에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한 회복력이 필수적이며 외부 공격에 대항하여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사업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성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 결제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거래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게 추적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환경 제공과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든 참여자에게 쉬운 연동성을 보장을 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기종 분산원장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제공해야 됩니다. 더구나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보편적 접근성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듯 CBDC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 항목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CBDC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한 원장을 중앙화된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시스템이 공격을 당하거나 일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른바 단일 실패점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에는 원장을 한 곳에서 관리하지 않고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분산된 원장을 검증하는 별도의 주체가 있거나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서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원장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거래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거나 참여자별로 관리하는 원장이 다를 경우에는 앞서 얘기된 중앙화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단일 실패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떨까요?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원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원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애 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단일 실패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원장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 방식의 경우 허가형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CBDC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CBDC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양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과연 결제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장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기밀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 소액 결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닌 POW라고 불리는 작업증명 방식 기반의 블록체인의 문제입니다. 즉, 라이브니스인 운영성을 우선으로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합의된 결과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완료된 결제가 번복될 수 있어서 결제 완결성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세이프티를 우선으로 하는 BFT 기반의 블록체인은 한 번 합의된 결과가 번복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결제 완결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CBDC 플랫폼 구현에 있어서 작업증명 방식이 아닌 BFT 기반의 블록체인 또는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는 다른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우려점은 기밀성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원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래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그리게이팅 방식은 잠재적인 단일 실패점 문제를 갖고 있고, 하이딩 방식은 기밀성을 보장을 하지만 금융당국을 위한 추적성을 제공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언링킹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링킹 방식은 보내거나 받는 거래 주체와 거래 내역 간의 관계를 끊는 방식입니다. 즉, 거래 내역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래인지 연결시킬 수 없다면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단 CBDC의 경우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ML이나 CFT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적성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자에 한해서 영장 청구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 주체와 거래 내역을 연관지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추적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의 기밀성과 추적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대략 1000TPS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TPS만으로도 1년에 315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작년 한국의 신용카드 전체 결제 건수가 200억 건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으로 소액 결제에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특정 시기에 결제가 몰리거나 장기적으로 결제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확장 솔루션이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이드체인 추가 방식으로 성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확장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 복원력,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FT 기반의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된 거래 내역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즉, 되돌릴 수 없는 거래 내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중 지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먼저 들어온 하나의 거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거부됨으로써 이중 지불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경우에 시스템의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상 정상 작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노드의 경우에 예비 노드로 손쉽게 대체 가능하고, 대체 시에 시스템 중단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가능성,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의 경우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이 불필요해짐으로써 기존 금융거래 환경에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역시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CBDC의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CBDC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